자, 초등학생 자녀에게 주식 계좌를 열어주고 증여를 하면은 그 우량주가 이제 나중에 오르면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 수익을 전부 다 자녀가 가져가니까. 그래서 아주 똑똑한 현명한 증여 방법이 되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부모님이 그거를 운용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거나 단타를 치면 자칫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세금 폭탄은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될 수 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몇 번 이렇게 설명드렸었는데 그래도 또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자, 조선비즈에 있는 기사를 가져왔고요. 2월 9일 송기영 기자님이 이제 올려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 멤버십 연회원 단톡방에서도 질문들을 주시더라고요. 자, 자녀 주식 계좌를 부모가 운용을 해도 무형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받아서 이걸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운용했다가는 차명으로 낙인받는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차명입니다. 차명. 차명이란 거는 말 그대로 이름을 빌려와서 내 거 이름이 아닌데 다른 사람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써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질문을 주신 게 그거였어요. 그러면 자녀 이름으로 주식 계좌만 내가 개설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거냐? 근데 그건 아니죠. 그런데 조금 기사가 뭐 언론 기사가 일부 이게 좀 약간 줄여서 압축해서 써야 되니까 오해하실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보자. 김용남 씨는 5년 전 초등학교 2학년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을 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2천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증여했다. 그러니까 현물을 증여한 겁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증여 후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자녀 주식 계좌에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다른 주식을 여러 차례 사고 팔았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말이에요. 여러 차례. 일단은 우리가 이제 횟수는 모르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좀 빈번하게 했다라고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 차례 열심히 해서 3년 동안을 해서 3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대요. 엄청 큰 돈이죠. 기쁘겠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김 씨는 자녀 주식 계좌를 부모가 대신 운영해서 수익이 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해졌다. 이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좀 위험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이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자녀에게 현금이 아니라 주식 자체를 증여하면 증여 시점의 시가, 그러니까 증여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을 내요. 그걸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이후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왜? 그거는 자녀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 한 2천만 원어치를 줬는데 그냥 안 떨어지고 그냥 쭉 그대로 갔다고 할게요.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뭐 몇 년 지나니까 얘가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됐다. 최종적으로 5천만 원 될 때 내가 판다 그러면은 2천에서 3천이 올라서 5천만 원 된 거잖아요. 이 3천은 누구 거다? 자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안 내니까 이제 너무 좋다는 거죠. 물론 현금을 증여하고 그 현금으로 주식을 사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최근에는 이제 미국 주식 좀 이게 국내 국장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국내 주식으로 좀 많이 안 가고 해외,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조금 이게 거의 뭐 글로벌 원탑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쪽으로 좀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그냥 서학개미가 아니라 미성년자 자녀들이 하니까 미성년 서학개미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등 해가지고 미성년 계좌 수를 봤더니 지난달 기준 108만여 개에 달한다. 와, 엄청나죠. 참고로 미래에셋증권의 VIP이신 분들은 제 절세노트 칼럼을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략적 지혜를 맺었습니다. 잠깐 광고를 했고요. 자, 그런데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죠. 자, 주식 증여를 과세당국이 신고하지 않았거나 첫 번째가 이제 무신고입니다. 무신고. 그리고 두 번째가 자산을 불려주기 위해서 자녀 계좌의 주식을 사고 팔았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러 번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죠. 그럼 도대체 뭐가 적극적이라는 거냐? 얼마를 해야 된다는 거냐? 마치 뭐랑 비슷해요? 요즘에 인기 많은 경공매랑 결합시키는 개인 매매 사업자랑 비슷하게 얼마 정도 해야 내가 매매 사업자 인정받을 수 있냐? 그거랑 비슷한 건데 뻔한 스토리죠. 정답 있어 없어요? 없죠. 과세당국이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좀 나쁘게 말하면. 자, 볼게요. 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부모가 대신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인데 아니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잖아. 왜? 미성년자니까 본인이 아예 그걸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 부모님 핸드폰으로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한두 번 그냥 뭐 몇 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줬어요. 그리고 한 2, 3년이 지났어. 그리고 나서 일부를 뭐 팔았어. 아니면 그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걸 좀 샀어. 그리고 또 몇 년 지났어. 그러면 넘어가겠죠.
약간의 뭐 포트폴리오 조정을 한 거다 했는데 뭐 2년, 3년이 아니라 하루에도 막 두세 번씩 계속 그렇게 했다면은 이제 이거는 부모가 자녀 이름을 빌려서 차명해서 대신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실수로 이렇게 부모가 대신 주고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인데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주식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좀 약간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말이 이제 굉장히 좀 모호하잖아요. 광범위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숫자적인 기준도 없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래서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좀 심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자녀의 주식 계좌가 부모의 차명 계좌로 분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은 이름만 자녀 이름 거지 실질은 부모님 거다. 그래서 이제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돼버리고 그 수익을 대부분 토해내거나 아니면 이제 증여세 되겠죠. 여기 봅시다. 김 씨가 자녀에게 증여한 2천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이 1년 후에 3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서운 게 이거예요. 증여세 과세 대상은 증여 당시 주식 가치인 2천만 원으로 한정한다. 증여한 주식 가치는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를 평가해서 계산하는데 자, 만약에 현금 3천만 원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고 2천만 원을 공제받죠. 미성년 자녀니까. 그러면 남은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10%가 적용이 되죠. 왜냐하면 1억까지는 최저 증여세 세율인 10%까지 되니까. 그래서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조선비저에서 만든 이미지인데 이게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했다. 미성년자 자녀 10년간 20만 원 비과세니까 증여세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 주식 계좌를 운용했다. 이때 운용은 적극적으로 어쩌다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그런데 3천만 원 수익이 났다. 그러면 총 5천만 원이 돼버리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그럼 나는 만약에 이게 좀 문제가 됐다고 해요.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알겠다. 그러면 2천만 원은 증여재산 공제니까 빼고 3천원에 대해서만 그럼 증여세 내겠다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5천만 원 토탈로 봐버려요. 이게 이제 골 때리는 겁니다. 총 5천만 원을 그냥 증여한 걸로 봐요. 왜? 처음부터 2천만 원 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과세 당국은. 그럼 5천만 원이면 세금 얼마 나오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2천이고요. 2천을 빼면 3천이 남잖아요. 그럼 과표 1억까지가 10%니까 3천에 대해서 10%인 30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김 씨처럼 부모의 적극적 주식 거래 행위는 사실상 또 하나의 증여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현행 세법상 부모가 무용의 재산을 자녀에게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 이전하는 것도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 대신 주식을 사고 팔아서 재산을 불려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한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때 사고 파는 행위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거다. 그리고 이때 과세당국은 부모의 도움으로 증가한 주식 가치에 대해서 부모의 기여분을 따져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더럽고 치사하죠. 그러면 차라리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이래버리는 거죠. 차라리 그냥 내 거 이름 파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이제 조금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신고를 가급적이면 저는 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2천만 원까지 비과세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해도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은 어차피 안 나와요. 비과세니까. 2천만 원, 5천만 원 한도 내야 하면. 근데 뭐가 신고를 하면 좋냐면 그 자체가 내가 증여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꼭 신고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대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부모의 적극적인 주식 거래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막 단타를 치고 이런 경우로 해서 주식 가치가 늘었을 경우에 최종 주식 가격을 증여 총액으로 보고 과세한다. 아까 이거 그림 보여드린 거 있죠? 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할 경우 비과세라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세 대상이 아니라도 증여를 했다면 일단 신고하자. 상장 주식 증여 신고 기한은 증여를 속한다를 말로서 3개월인데 만약에 이게 증여 신고 안 했다가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왼쪽은 문제가 없는 거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만약에 문제가 됐는데 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가 20%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무신고 가산세 20% 즉 200만 원을 추가로 더 내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그거예요. 부모가 활발하게 주식 거래를 했다가 차명 계좌로 간주되는 사례가 있는데 특히 취약전 아동이라면 더 간주될 가능성이 커진다. 취약전 아동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행위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뭐 그런 일이 여러분들한테 있으면 안 되겠지만 부모가 자식 명의로 차명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데 금융실명법 예전에 김영삼 정부 때 위반으로 이자 보장 소득의 99%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이게 다 그냥 뜯긴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저기 홈택스 신고하라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신고하냐?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여기 이제 홈택스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홈택스에 보면은 여기 이제 세금 신고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로그인을 안 해서 좀 첫 화면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여기 메뉴가 보면 세금 신고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홈택스가 계속 메뉴가 바뀌는 거 알아요? 이게 매크로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제가 써본 정부 기관 사이트 중에 제일 좋은 사이트가 제가 봤을 때는 홈택스입니다.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금 신고가 있고 왼쪽에 보면 부가가치세부터 쭉 있는데 여러분들 관심 있는 증여세 신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쫙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일반 증여신고, 창업자금 가업승계 신고신고, 신고도움 자료조회, 그리고 모의계산이 있어요. 홈택스 모의계산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증여신고 하면 여기 나오죠. 현금 증여 간편 신고가 있다. 간편하니까 신고 많이 하셔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신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좀 늦었다. 그러면 기한 후 신고. 그리고 이제 수정 신고로 뭐냐면 자진 납세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세금 100만 원 내야 되는데 50만 원만 냈습니다. 제가 수정 신고해서 세금 더 내겠습니다. 그러면은 기특하다 그래서 가산세로 조금 약간 면해주는 그런 게 있다. 나중에 걸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비과세가 좋기 때문에 물론 굳이 일부러 세금을 낼 필요는 없는데 현금을 내가 2천만 원을 증여를 하잖아요. 그럼 세금이 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천 내가 100만 원을 하면은 2천까지는 공제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100만 원에 대해서 최저세율은 10%가 적용이 되니까 10만 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것도 신고 안에 제대로 신고하면은 여기 3% 세액공제까지 신고세액공제도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나는 차라리 이 경우에 10만 원을 내가 내고 신고를 제대로 하자는 거죠. 그럼 이걸 신고를 예를 들어서 25년 2월 달에 했다. 그럼 이게 너무나 좋은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좀 해가지고 증거를 남겨두는 이걸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오늘 주제하고는 지금 내용 주제하고는 다른데 여러분들이 고가주택을 샀을 때 배우자하고 뭐 5대5로 할 거냐 6대4로 할 거냐, 그런데 배우자 한쪽이 소득이 없다. 그러면 이제 증여 이슈가 좀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배우자 증여자산 공제 6억에 맞게끔 지분율을 좀 조정하는 것도 괜찮고요. 내가 지분율을 조금 더 가져가고 싶은데 세금이 걸린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 세율인 10%에 맞춰서 6억을 살짝 넘겨요. 그럼 7억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럼 7억까지 해버리고 6억 공제하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 10% 1,000만 원 그냥 세금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내가 1억에 대해서 좀 지분을 내가 더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명확하게 증거가 남기 때문에 오히려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그냥 깔끔해요. 한 가지 팁입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는 이제 어지간하면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좀 이렇게 좀 질문을 하세요. 그럼 너는 자녀한테 어떻게 증여하냐 하는데 뭐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현금 증여는 아직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하다 보니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현금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말씀 못 드리지만 이제 저희 자녀에게 그거 말고 더 많은 거를 제가 이제 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교육비로도 하는 경우도 있고 집과 사무실에 가까우니까 제가 이제 시간을 더 많이 들여서 배려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 입장에서는 애게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고, 한 가지 저는 이제 그건 했었어요. 어릴 때 자녀한테 10만 원씩인가요? 아동수당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를 제 계좌로 받지 않고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게끔 해놨고 그 돈은 제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계좌번호도 모르고요.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그 친구가 알아서 쓰겠죠. 얼마 안 되지만 소액이겠지만 물론 이제 그 돈을 이제 뭐 제가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다른 주식으로 사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뭐 제가 뭐 운용을 하거나 직접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또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는 제가 또 증여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는 가족법인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1인 법인을 세워줘서 그걸 제가 이제 어떻게 활용해서 이렇게 저렇게 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일단 좀 알아두세요.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은 편하게 저희 라이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라이브 들으신 분들은 잠깐 계시면 다음 주제 대출 관련해서 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